만약 1억 미치라면은 일단은 1억까지는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복리효과를 거두면 1억이 금방 3억 되고 3억이 뭐 10억 되고 10억이 20억 되고 그거를 1억까지는 안전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좋겠다. 금이라든가 비트코인, S&P 500, 한국 주식 등 안전자산, 위험자산 가격이 동시에 다 엄청 오르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서울 부동산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투자성 있는 자산들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이런 동반 상승의 원인은 뭐로 보시고 개인은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원인은 일단은 안전자산, 위험자산이 다 오른 거는 아니고요. 아닌가요? 예, 미국 국채 이제 장기채들은 조금 덜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달러도 그동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금이 조금 많이 금 많이 오르고, 올랐죠. 예, 단 중장기채들이 조금 더 상승을 했고, 네. 장기채들은 조금 떨어지고, 네. 약간 이런 현상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금리가 떨어졌을 때 도움을 주는 그런 자산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부동산 대출도 이제 네. 받기 쉬워지고 이러니까 부동산 가격도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금리가 떨어지면 또 인플레이션 걱정이 있다 보니까 예, 저기 금 같은 수요도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이제 금은 또 지정학적 위험도 또 있다 보니까 예, 그것 때문에 더 올라간 것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금을 계속해서 사다 보니까 금값이 또 올라간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은 이제 시장이 개별 그 섹터별로 혼자 움직이는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동시에 상승하는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도 바닥까지 이제 과매도까지 거의 근처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금값이 올라가니까 금하고 암호화폐가 보통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좀 적어지면서 금하고 이제 암호화폐가 또 올라오면서 또 과열되는 그 상황까지 조금 올라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또 떨어지면 또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그래서 위험 자산들은 또 그런 이유로 또 올라갔고, 미국 주식들도 사실은 다 올라간 건 아니에요. 다 올라간 건 아니겠죠. 네, 주식시장 폭 자체가 모두가 다 올라가는 그 수준까지 올라간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빅텍이라든지 기술주, 금리가 떨어지면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가치가 올라가는 그 테크주 위주로 조금 많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식은 주식 내부에서 또 이제 섹터별로 따로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반적으로는 금리 내려간 것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자산들이 다 같이 올랐다, 뭐 이렇게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금리 얘기 주셔서 또 미국 연준의 10월 금리 인하가 시장에 가장 또 큰 관심사인데, 어떻게 전망하시며 그럼 연준의 금리 인하가 한 번 더 이제 본격화된다면 증시 골디락스 장세에 진입할까요? 제 생각에는 이미 골디락스 상태에 들어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월 달에 금리를 한번 내려준 게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노동시장이 조금 악화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실업률도 4.3%로 올라갔고, 비농업 부분 고용도 좀 줄어들고,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들도 조금 늘어나고,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한번 내려주면서 시장이 불안감을 좀 잠재우면서 또 통화량은 약간 푸는 그런 효과를 가져서 지금 골디락스로 S&P 500이 거의 이제 6,700을 넘어서 6,800 근처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그 상태인데, 여기에서 과연 10월 달에 금리를 한 번 더 내리면은 이게 좋냐 나쁘냐, 요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금리를 한번 내린다는 거는 지금 물가를 더 올릴 수도 있는, 인플레이션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관세 때문에 이제 많은 상품들이 수입이 들어올 때 지금 영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15% 정도의 관세가 매겨진 상황이고, 철강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제품들의 이제 관세가 또 많이 올라갔고, 캐나다나 멕시코도 관세를 USMCA에 면제를 안 되는 그런 상품들은 또 관세를 많이 맞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 여전히 이제 관세가 뭐 한 30% 정도 매겨져 있는 상황이고, 뭐 인도나 뭐 다른 나라들, 뭐 브라질 같은 데도 관세를 여전히 높게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관세 영향으로 물가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한 번 더 내리면은 지금 물가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원 물가가 2.9%고 CPI의 근원 물가가 3.1%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10월 달에 패드와치 쪽에서 보는 금리 인하 확률이 94% 정도로 높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셧다운이 됐어요. 그렇죠. 지금 연방정부가 9일째 셧다운이 되고 있는, 아직 셧다운 상태인가요? 아직 셧다운이에요. 그래서 경제 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노동 지표도 안 나왔고, 지금 다음 주에 나올 CPI도 안 나오게 생겼어요. 이러면은 연준에서 금리를 내려야 되는 명분이 없거든요.
안 내리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9월 달에 내린 명분으로 10월 달까지 내린다는 게 조금 말이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물가가 잘 내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노동 경기가 지금 악화되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봐줘야 되는데 최근에 나온 뭐 ADP 고용이라든지 이제 사기업 쪽에서 나온 거 이런 거라든지 ISM 뭐 제조업 이런 것들은 네. 조금 둔화가 됐거든요. 이런 것만 보고 또 금리를 내리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셧다운이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셧다운이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다음 주에 CPI까지 못 나오게 되는 상황이면은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안 내릴지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금리를 그냥 한번 내려버리면은 지금 CPI가 안 나온 상황에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내렸다가 다음 달에 물가가 더 올라가 버리면은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근데 상황이죠. 셧다운 된 이후에 비트코인이 더 가파르게 좀 올랐기 때문에 셧다운이 돼서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높아졌다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오른 것도 있지 않았나요? 그것보다는 지금까지 이제 ISM 제조업이라든지 ADP 고용이라든지 최근에 나온 경제 지표들이 금리를 내리는 방향으로 이미 정해져 있고 10월 달에 확실하게 금리를 내리고 12월까지 2번 내리고 내년 4월까지 3번 내린다. 이렇게 내리는 그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기조를 바꿀 만한 뭐가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셧다운이 이 공백 상태를 만들면서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지는 불확실성은 커졌는데 그냥 금리 3번은 쭉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데이터를 확인하면 되는데 그렇게 가정하고 그냥 끌어올린 거죠. 근데 과열됐다가 지금 한 이틀째 다시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냥 암호화폐는 그런 가정으로 올렸다가 과열됐다가 다시 좀 네. 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또 교수님으로 또 활동하고 있어요. 여쭤보고 싶은데 트럼프 행정부가 어쨌든 과거와 다르게 이제 굉장히 강한 정책을 폈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고 진짜 목표는 미국에서 보셔서 어떠신지 또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라든가 가행부채라는 구조적 모순 위기는 또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 건가요? 일단은 트럼프가 특별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관적인 정책을 피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정치적인 이유로 본인이 선거 공약으로 내놨던 것들을 그냥 이행시키려고 노력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3월 4월에도 이제 상호관세 이런 거 매기면서 이제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주식시장이 4월 달에 20% 가까이 폭락을 하면서 정책을 바꿨습니다. 맞아요. 이제 타코라는 게 나왔죠. 트럼프 오리스 치킨 사우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는 언제나 무서워서 도망간다. 그래서 주가 떨어지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7월, 8월에 걸쳐서 계속 연기를 하면서 결국 관세를 10%에서 5%만 더 올려서 15%만 매긴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주식 시장을 계속 이제 자산 시장을 계속 끌어올려가지고 본인의 인기를 계속 유지를 하겠다. 이런 정책을 피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주식 시장이 떨어지면은 본인이 냈던 그런 정책을 바꾸고 이제 말은 이렇게 하죠. 이제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37조 달러나 되는 정부 부채가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관세로 이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메꾸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주식시장도 타격을 많이 받고 반대도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그리고 많은 이제 동맹국들에서도 이제 반대가 좀 심하고 특히 중국 같은 인도 같은 브라질 같은 나라들이 오히려 반대를 하고 안 따라와주는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그 효과가 좀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아마도 지금은 연준을 좀 압박을 해가지고 금리를 계속 낮춰가지고 정부가 지금 부채로 가지고 있는 걸 갚아야 될 때 금리가 낮아지면 좋으니까 부채 금리를 계속해서 낮추는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년물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계속 발행을 하는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세수를 좀 확보를 하는데 금리가 낮을수록 좋으니까 그래서 연준을 계속 정치적으로 압박을 주고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주식도 계속 올라가고 하니까 굉장히 본인 인기에는 굉장히 좋다는 그런 생각을 하죠. 미국의 패권은 근데 뭐 어떤 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정말 쇠락의 길에 접어들었나요? 미국의 미래, 미국에 계시면서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미국 패권이 옛날 같지 않다는 말은 뭐 많이 들리잖아요. 미국 암담합니다. 암담해요? 답답하고 실제로. 암담한 그런 상황인데 미국이 기본적으로 소프트 파워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이제 제 새로 나온 책에서도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네. 새로 나온 책이 요 책인가요? 아니요. 아들아 미국 주식 이렇게 하지 마라 해서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고래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동맹국들과 잘 협조를 해서 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를 견제를 잘 해왔는데 이제는 이제 관세 정책 등으로 인해서 동맹국들 사이에 약간 통제가 좀 불가능해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금 소프트 파워를 잃어버렸죠. 이제 미국이 하자는 대로 뭐 유럽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자, 이런 동맹국들이 잘 움직여지지 않는 자, 그런 상황이고 옛날에는 미국이 굉장히 강했을 때는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2017년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한마디 하면은 시진핑이 플로리다까지 비행기 타고 날라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읊조리고 대화를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관세를 100% 이상 145% 올리니까 중국도 125%까지 올리고 서로 굉장히 강하게 붙는 모습을 보여줬고 중국 같은 경우에 히토류 수출 금지를 하고 미국에서는 이제 반도체 수출 금지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맞불이 붙는 굉장히 강하게 서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미국이 본인의 패권의 달러 중심의 이런 경제 체제 아니면 정치적인 미국의 이 패권 질서가 조금 약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갈라파고스적이라 그러죠.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아니면은 브릭스 국가들, 뭐 일본, 한국 이런 국가들이 새로운 강자로 지금 조금씩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브릭스 국가들이 이제 러시아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중국, 사우스아프리카, 남아공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좀 힘을 합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지금은 뭐 옛날부터 이런 것들은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로마 시대 때 로마가 굉장히 강했는데 그런 것들이 또 약화가 되고 스페인이 올라갔다가 또 약화가 되고 영국이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세계적인 역사는 이렇게 반복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도 저는 미국이 이렇게 패권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이 안 들었는데 이런 경제 정책을 뭐 관세 정책을 잘못 쓰고 나토 방위급 분담금을 더 내라는지 뭐 한국이라든지 일본의 분담금을 더 내라 아니면은 외국의 이제 기업들이 미국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아니면은 자 이번에 한국이나 자 일본처럼 뭐 돈을 투자를 자 해라 그리고 미국하고 이제 공유를 해라 대만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오히려 이런 동맹국들 간에 미국의 어떻게 보면은 이 통제력 자체가 굉장히 약화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셀 아메리카 현상처럼 미국 패권이 이렇게 흔들린 상황에서 투자자는 좀 어떤 자산에 주목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는 미국 자산에만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여태까지는 북아메리카 특히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를 선도하는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든 4차 산업혁명이든 미국이 가장 앞서가고 있던 이런 상황인데요. 올해 초에 이제 딥식 사태 뭐 이런 것들이 나면서 중국이 4차 산업혁명에서도 굉장히 미국을 많이 따라왔다. 그렇죠. 지금 반도체도 뭐 후아웨이라든지 바바라든지 캠브리컨인가요? 이런 회사까지도 지금 반도체를 만들면서 지금 엔비디아를 따라오고 있는 막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중심으로 세계 경제 질서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2등, 3등, 4등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는 전통적으로 위험을 분산하려면 전 세계 국가에 골고루 분산해야 된다. 이런 투자의 철학이 있죠. 그래서 인터내셔널 에쿼리 인덕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파이처럼 S&P 500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뭐 유럽이면 유럽, 독일이나 뭐 프랑스, 영국, 그다음에 미국, 한국, 그다음에 중국까지 골고루 이제 섞어서 주식을 골고루 가져가는 게 위험을 분산하기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이거를 제가 작년에 사실 12월에 이제 제가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작년에 이미 한국이 주식시장이 바닥을 쳤잖아요. 작년 12월에. 그래서 그때가 참 좋다. 그래서 돈이 이제 어디로도 빠져나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중국은 이미 작년 9월부터 많이 올라왔고요. 거의 50% 이상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한국도 지금 한 4, 50%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유럽도 사실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프랑스 빼고는 영국하고 이제 독일도 굉장히 한 30% 가까이씩 지금 주식시장에 올라왔는데 자, 이럴 때는 돈이 또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분산을 해놓고 아직까지 좀 덜 올라온 자산들에 조금 집중을 해서 돈을 조금 넣어놓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채권이 조금 덜 올라왔는데 채권 쪽으로 조금 넣어놓을 수도 있고요. 미국채 같은 경우에 아니면은 금은 또 너무 많이 올라왔고 비트코인도 너무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위험을 최대한 분산하는데 좀 덜 올라온 그런 데를 찾아서 그쪽에다가 조금 돈을 넣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미국 주식도 역시 많이 올랐는데 월가에서는 AI 투자 붐과 금리 인하 기대로 S&P 500 지수가 7천 넘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미국 증시가 1999년 닷컴 버블과 유사한 가열 상태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성장 국면의 시작으로 보면서 7천을 넘어서 상승 여력이 더 많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많이 오른 건 사실이죠. 이거를 뭐 버블로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사람들이 너무 비싸다. 제가 9월 달엔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9월 달에 다들 폭락한다 그랬거든요. 9월 달은 원래 자, 계절사고 반영해서 많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남들이 다 떨어진다 그럴 때는 안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다들 올라간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계속 올라서.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저는
조심을 하는 편입니다. 아. 그래서 다들 무방비 상태로 조금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 주식시장이 과열이 됐거든요. 그래서 RSI라는 걸 보면은 네. S&P 500, 뭐 QQQ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다들 70 근처까지 과열이 된 그런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S&P 500의 포워드 PE 레이쇼가 한 22.8까지 올라왔거든요. 이게 5년 평균 19.9보다도 많이 높습니다. 2021년에 이제 포워드 PE 레이쇼 이 밸류에이션만큼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에 지금 약간 카푸치노 거품 같은 게 좀 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으로 계산을 해서 적정한 S&P 500의 이제 지수를 보면 한 6천 정도가 적당한데 지금 한 6,700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아무래도 요거를 건강한 조정으로 한번 빼고 가야지 7천을 넘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셧다운이 계속 되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10월 말에 실적이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PE인데 위에가 가격이고 밑에가 어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빅텍들이 이제 어닝으로 이제 실적으로 뭔가를 보여줘야지 이게 지수가 더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2주 정도 한번 건강하게 좀 주식을 좀 과열기를 뺐다가 그 다음에 이제 10월 말부터 뭐 메타가 10월 29일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때부터 11월 초까지 이제 빅텍들이 실적을 내주면서 예상보다 더 잘 나오면은 이게 버블이 아니었구나. 이러면서 주식은 계속 올라갈 수 있고요. 만약에 실적이 안 나오면은 더 이제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데, 자 일단 앞으로 2주 정도 조금 과열기를 지금까지 5월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한 2~3%씩 한 번씩 건강한 조정을 하면서 지금 올라왔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한 번은 조금 흔들어서 빼줬다가 그 다음에 이제 10월 말에 실적들을 잘 내고 끌어올리면은 그러면 7천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조금 더 건강하게 조정을 받으려면은 S&P 500이 전반기에 보통 오른 경우에는 후반기에 한 9% 정도까지 빠진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 이내로 한번 건강하게 풀백을 착 내줬다가 이제 끌어올리면은 자 아마 7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예측은 잘 안 하는데 이제 뭐 제 내피셜은 그렇습니다. AI 설비 투자가 향후 2년간 20% 감소할 경우 S&P 500 기업의 주당 순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경고도 있는데 AI 투자가 예상치 못하게 꺾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비 투자가 좀 과하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지금 소버린 AI라 그래서 지금 어제도 아랍에미레이트가 엔비디아의 칩을 50만 개를 주문을 또 하고 요거를 미국 정부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의 뭐 사우디라든지 카타르,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그 다음에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영국 이런 데서 지금 엔비디아 칩을 수요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한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도 지금 엔비디아 칩을 계속 수요를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계속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마치 군비 경쟁이 일어나듯이 국가별로 지금 수요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회사들도 빅텍들만 지금 수요를 했지 빅텍 이외의 기업들은 아직도 더 수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2년 동안은 계속해서 수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엔비디아가 칩을 A100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A100을 쓰고 있는 기업들은 H100만 써서는 H100은 안 썼지만은 이제 블랙웰이 지금 나오고 뭐 GB300 같은 게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A100만 쓰기에는 또 속도가 너무 느리거든요. 지금 블랙웰이 나오면서 속도를 한 7배 정도 조금 속도를 늘렸다 그러는데 데이터 센터가 좀 낙후되면은 조금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내년에 또 루빈도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반도체 칩이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바꿔야 되는 또 그런 상황도 오고, 아마 KPX 투자는 줄어들기보다는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요거 대비해서 투자한 것만큼 매출이 또 늘어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데이터 센터 쪽에 마진율이 69%고 엔비디아도 뭐 지금 마진율이 72%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거 보면은 투자 대비해서 매출이 뭐 구글도 마찬가지고 뭐 AWS,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매출이 생각보다 더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유지되면은 지금 주당 순이익이 아마 분기로 54불 정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게 이제 곱하기 4 하면 한 216불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멀티플을 한 20, 지금 트레일링 12개월로 PE로 곱하면 한 28 정도 곱하면 한 6천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주당 순이익만 요 정도로 그대로 유지해줘서 매출이 계속 나오면은 버블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앞으로 2년 정도도 더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건강한 조정을 겪으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조정을 겪을 때 조금 어떤 것들을 사모아가도 좋은지, 미국 빅테크주 어떤 게 지금 앞으로 유망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적정 주가 위주로 보통 이제 기준으로 많이 줍줍을 하는데,
지금 살만한 게 없습니다. 아, 지금은 살만한 게 없다. 지금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네. 방금 얘기 드렸듯이 과열기를 좀 빼야 되는데 네. 제가 이번에도 적정 주가를 조금 올리긴 했어요. 실적 발표 나오고 앞으로 또 이번 달에도 실적 발표가 조금 잘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뭐 예상보다 뭐 조금 더 잘 나오는데 당연히 가이던스가 더 좋아야지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가긴 할 텐데 그래도 이제 주당 순이익이 뭐 예상보다 좀 잘 나오면은 성장을 더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정 주가 다 올렸는데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500불 가까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구글은 한 250불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은 210불 정도 그 다음에 메타는 한 715불 정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엔비디아는 지금 170불 정도를 잡고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 생각을 하셔서 그 정도 근처에서 사면은 수익은 보장은 안 됩니다. 그러면 수익은 보장은 안 되지만 돈은 또 잃지 않아요. 그거보다 좀 한 10%나 20% 할인할 때 사면은 10% 20% 이제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거들보다 조금씩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빠지면은 그나마 조금 좀 옛날보다는 많이 올랐지만 그나마 좀 살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애플이나 테슬라는요? 뭐 넷플릭스 팔란티어도 있고요. 애플이 어제나 이제 테슬라도 마찬가지지만 최근까지 과열 기간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쉬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10월 22일 날 실적 발표가 있고 애플도 이제 10월 말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 뭐 애플은 일단 430불 정도 잡고 있고요. 뭐 테슬라는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이제 270불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 잡고 있는데 테슬라는 좀 많이 떨어져야 되네요. 아니 그렇게 테슬라 지금 400달러 넘는데. 예, 그래서 지금은 모멘텀 투자라고도 좀 볼 수 있는데 네. 그래서 목표 주가는 410불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 주가라는 거는 그거보다 싸게 사면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가격이고 목표 주가라는 건 이제 희망 주가인데 그 정도 도달하면은 이제 열매를 따고 수익 실현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플러스 마이너스 5%니까 한 300 정도 보고 네, 그 위로 그 기회가 또 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요. 네, 그래도 목표 주가 한 410불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근데 그럼 하나씩 좀 여쭤보면 엔비디아 독주는 좀 언제까지 이어진다고 보세요? 엔비디아의 가장 큰 리스트는 뭘까요? 엔비디아는 지금 너무 잘 나가죠. 약점이 없는 주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최근까지 가장 큰 약점은 중국이었죠. 중국으로의 수출 규제가 있었는데 그게 좀 풀렸습니다. 라이센스를 주면서. 그래서 그게 풀리면서 저번 실적 발표 때 한 20억에서 50억 달러 정도 매출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닌 땐 변수로 갑자기 중국에서 우리 기업들은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H20까지 승인이 난 상황인데 중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사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좀 충격을 받았던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한 164불까지밖에 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정 주가를 170불로 올려놨는데 그때가 좀 살만했고요. 그 이후로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미 다 반영이 된 상황이죠. 이제 중국 문제는 벌써 몇 년째 계속 일어나고 있던 상황이라서 그거 빼고는 지금 엔비디아의 위험 요소는 경쟁자들이 나오고 있다. 자, 이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점유율이 80%가 넘어갔는데요. 자, AMD가 최근에 오픈 AI랑 협력한다 이런 발표를 했죠. 그래서 AMD가 이제 엔비디아가 제공 못하는 그런 반도체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또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각 회사들 빅텍들이 자체 칩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다 뭐 최근에 메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기업까지 산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자체 반도체를 개발하면서 브로드컴하고 이제 협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커스터마이즈된 ASIC라고 부르는데 그런 칩들이 조금 개발이 되면은 엔비디아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좀 적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 위험이 있는데 사실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금이 너무 많습니다. 마진율이 72%다 보니까 현금이 많이 늘어나니까 최근에 오픈 AI랑 투자 협정을 맺으면서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거의 150조 정도 되는 그런 돈이죠. 자, 이거를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이 직접 니들 돈이 없으니까 오픈 AI가 우리가 반도체를 제공을 하겠다. 근데 투자를 하는데 돈이 없는 만큼 우리가 반도체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약간 순환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데 엊그저께 젠슨항이 나와서 그럼 반도체가 지금 부족해서 이렇게 재고를 처리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도 있었는데 지금 수요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주문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픈 AI에 더 투자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도 또 더 공급을 해주고 이런 상황이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제 생각에는 지금 엔비디아는
이제 광산에 옛날에 금을 캐러 가면 삽 파는 사람들이, 청바지 파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다 그러는데 네. 엔비디아가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돈을 아주 많이 벌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올랐다가 주가 조정을 많이 겪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어쨌든 굉장히 단기간에 급등한 이유랑 테슬라의 FSD랑 로보택시 미래는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테슬라는 일단 PE가 굉장히 높게 올라갈 정도로 모멘텀을 잘 탔습니다, 최근에. 네. 그래서 지금 PE 레이쇼가 250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의 실적을 달성을 하려면 250년이 걸린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물론 팔란티어는 600이 넘어가죠. 아, 자, 그래서 요 250이라는 PE를 투자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냐 없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250이 내년에 100% 성장을 하면 125로 떨어질 거고, 이게 또 100% 성장하면은 65로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또 100% 성장하면 또 30으로 떨어지니까 5년 안에 PE가 이제 20으로 다시 떨어지면 되는 거죠. 성장을 빨리 해서. 그 정도로 성장을 빨리 할 수 있냐 이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옵티머스가 대량 생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래서 옵티머스가 며칠 전에 쿵푸를 하는 예, 그래서 춤도 예, 추고 네, 이런 예, 기능을 좀 보여주고, 세일즈포스 CEO가 가서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주방으로 가서 콜라 좀 갖다 줘 이러니까 주방으로 따라와 이렇게 하면서 옵티머스가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발전을 했구나. 그래서 이 지금 피겨2도 있고 예,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도 있는데 대량 생산에 성공을 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업이 지금 테슬라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나마 중국의 유니트리가 지금 싸게 대량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유일하게 지금 대항해서 대량 생산을 해서 저가형 모델로 지금 옵티머스를 10만 불 이내로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테슬라가 아닐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금 기대치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율주행 쪽이죠, 인공지능 쪽에서. 그래서 공유 택시가 최근에 텍사스에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아리조나로 허가가 받는 예, 그런 상황이고, 네바다라든지 지금 샌프란시스코까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확대가 되면은 아마도 이제 테슬라의 이제 매출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두 가지면 예, 거기에다가 이제 신차들도 이제 곧 나올 생각이죠. 네, 그래서 사이버캡 같은 게 금색으로 된 게 있는데 그게 내년에 좀 많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세미트럭이 내년부터 네바다 공장이 확장되면서 그것도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 에너지 기업이기도 하니까 메가팩 상하이 공장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메가팩 이런 판매도 더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내년이 아마 굉장히 테슬라한테는 주목받는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50% 이상 100%까지 성장하면 지금의 PE도 좀 감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방금 말씀해 주신 팔란티어 높은 퍼 주가 수익 비율이 고평가 논란도 낳고 있다는데 주목해야 되나요? 앞으로도 어떻게 보나요? 팔란티어는 올해 진짜 많이 올랐죠. 제가 많이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네. 어떻게 보면은 군사 기업에는 예, 투자를 많이 안 하고 있긴 한데, 투자는 하고 계시고. 예,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목적으로 잠깐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식으로 팔란티어 막 7불에도 사고 뭐 10불 때도 사고 해가지고 또 올라오면 또 예, 열매도 따고 수익 실현도 하고 다시 들어갔다 나왔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팔란티어의 퍼가 저는 너무 걱정이 많이 되는데, 과연 600 이상을 가져갈 정도의 기업인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보면 밈 주식들이 굉장히, 헤지펀드들이, 공매도들이 굉장히 몸을 사리고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팔란티어를 어떻게 보면 밈 주식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퍼가 600이나 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뭐 양자도 마찬가지고 많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주당 순이익을 계속해서 올려주면서 예, 어떻게 보면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팔란티어가 가진 굉장히 독특한 그런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적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나 뭐 거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결정까지 내려주고 또 뭐 이렇게 실행까지 해주는 예, 이런 거는 굉장히 독특한 예,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구글의 제미나이라든지 오픈 AI하고도 좀 겹치는 부분도 좀 있긴 한데, 아직까지 팔란티어를 대체할 만한 그런 기업은 없는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리테일 쪽에서 특히 팔란티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번 들어오면 또 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600이라는 이 펄을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주식을 샀기 때문에 주가가 잘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목표 주가를 한 150 정도로 봤는데 이미 예, 훨씬 넘어가서 지금 180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조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예. 자, 교수님이 이번에 이제
수민이 미국 주식 투자 스토리라는 책도 출간하시고 또 아들아 미국 주식 이렇게 하지 마라 책도 출간하셔서 일단 교수님은 미국 주식에 대한 이제 콘텐츠를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야기하시잖아요. 교수님은 지금 미국 주식 어떻게 투자하고 계신지. 저는 지금 유튜브를 운영하기 때문에 많은 종목을 좀 다뤄야 되는 네. 특수 상황이라서 저는 한 80개 정도 종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80개 정도. 그 중에 제가 들고 가는 건 한 50 몇 개 정도 되는 종목이 50개. 있고요. 제가 투자하는 거 비중에 이제 곱하기 5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ETF, 스파이라든지 QQQ, 뭐 다우지수 네. 추정하는 DIA 같은 건 한 5% 정도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ETF, SMH 이런 것들은 한 2%, 빅텍들은 한 1% 정도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종목별로. 예, 제약주들도 1%씩 가져가고 네.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은 한 0. 조금 데이터 센터라든지 서버 쪽을 운영하는 쪽은 한 0.6에서 0.8% 정도, 네. 사이버 보안 쪽도 그렇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치주라든지 이제 임의 소비재나 뭐 이런 주식들은 한 0.4% 정도. 그 다음에 수익이 안 나는 약간 밈주식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성장주들이 있는데 양자 컴퓨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한 0.2%씩 가져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교수님처럼 미국 주식 열심히 하시고 또 공부 많이 하시면 종목이 약간 80개 정도 보고 계시고 지금 50개 정도 들고 간다 얘기해 주셨으면 한 20개 미만이라든가 아니면 10개 미만으로 줄여도 되잖아요. 그럼 좀 더 집중 투자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또 사실 SPY 스파이라든가 QQQ라든가 다우 이런 데는 어쨌든 여기 사는 순간 여러 종목을 사는 것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저희 이제 마을 주민들이라 그러는데, 네. 예,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10개 이내로 가져가라. 항상 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수민이의 미국 주식 네. 투자 스토리도 10개만 지금 강조를 하는데요. 아 여기서 10개는 뭘 강조하시죠? 일단은 수민이란 지금 소설 형식으로 책을 네, 써놨기 맞아요. 때문에 수민이는 이제 10개를 샀는데 책을 좀 사고 그 다음에 본인이 백화점 가서 옷을 잘 사는 메이시스 백화점 사고 그다음에 본인이 항상 신고 다니는 크록스라는 신발 네. 그래서 크록스에 좀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피터 린치식으로 본인이 생활 늘 속의 정보 발굴법. 사용하는 것들 위주로 좀 사고요. 예, 이런 주식들을 적정주가 밑으로 살려고 하죠. 예. 그럼 만약 교수님 아들이 사회초년생이 되어 첫 월급으로 투자 시작한다면 어떤 종목을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라고 조언하실까요? 일단 사회 초년생들은 투자금이 작죠. 작죠. 네, 1억 밑은 작다고 보는데요. 저희 마을 분들은 한 1억에서 5억 투자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은데 만약 1억 밑이라면은 일단은 1억까지는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리효과를 거두면 1억이 금방 3억 되고 3억이 뭐 10억 되고 10억이 20억 되고 이렇게 되는데요. 돈을 안 잃고 꾸준하게 1억을 모으는 게 중요한데 1억 모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한 10년 정도 걸릴 수 있는 그런 기간이 필요한데 이렇게 어렵게 1억을 모아가지고 바로 다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조급하게 생각해가지고 사회초년생들은 내가 빨리 1억을 모으겠다 아니면 1억을 5억으로 불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급하게 생각하면서 소형주라든지 위험 주식들을 많이 사거든요. 빚을 내는 경우도 있고요. 막 3배짜리를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위험한 이제 소형주 수익이 안 나는 그런 밈 주식들에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1억을 빨리 모으려다가 오히려 돈을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아르바이트를 하던 회사를 다니던 100만 원 정도는 저축을 할 수 있거든요. 그 100만 원을 저는 ETF에 투자를 하면서 그거를 1억까지는 안전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좋겠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100만 원씩 이제 1년에 한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씩 모으고 그거를 이제 ETF에 투자를 하면 만약에 스파이라든지 QQ 이런 데다가 투자하면은 돈을 잃을 위험이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안 좋은 주식은 빼고 좋은 주식은 계속 넣기 때문에 S&P 500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상향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개별 종목은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ETF는 안 망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들고 가면은 아마 한 6년, 7년이면 복리효과로 1억이 모아질 수 있을 거예요. 그거를 계속 넣으면서 여유 자금이 조금 있으면은 좀 개별 종목도 공부해서 더 투자를 해보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